대법원이 앞으로 1심과 2심 주요 사건의 경우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달가량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순간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우려의 목소리도 많죠. 백성문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대법원이 1심, 2심 재판 선고 생중계 허용한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지금 대법원에서 이 결정을 하기 전부터 지금 1심과 2심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대법관회의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뻔했는데 어디까지 공개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공개라는 게 국민의 알 권리 측면과 또 피고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공판 자체를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건에 선고하는 부분,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원피고 간의, 그러니까 검사와 피고인 간의 공방이 다 맞춰지고 선고하는 장면만 전체적으로 생중계하기로 오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고라는 건 재판장이 뭐 구형을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선고하는 그 장면만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전에 유죄 판결을 할지 무죄 판결을 할지 일단 결정을 하겠죠.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유죄 판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징역 몇 년에 처한다는 선고까지 나오는데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떠한 이유로 중요한 관심 있는 사건에 결론이 도출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을 하고 그리고 공판 과정을 공개할 경우에는 사실 그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소지나 여론 재판으로 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고만 공개하는 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타협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한 번 있었어요. 2014년에 그 세월호 선원들에 관련된 재판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이제 유족들을 배려를 해서 원격으로 딱 생중계했던 게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대법원 규칙에 보면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하기 전만 공개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받을 때도 재판 시작하기 전까지만 딱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래서 세월호 선언 재판 이후로는 공개된 적이 없었고요.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부터 공개를 합니다. 네,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생활에 영향이 큰 사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혼 사건을 이제 유책주의를 할지 파탄주의를 할지 결정하는 거 변론 과정도 공개했고요. 선고 과정도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 대법원 사건은 이미 공개가 되는데 1, 2심 사건만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형평에 반한다라고 해서 이번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시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시점에서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오비락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이런 사례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오비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논의는 한참 전부터 진행이 됐던 거예요. 한참 전부터 진행이 됐다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전직 대통령이고 파면이 됐고 이 대통령 유무죄에 관련된 국민의 기대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결정이 되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사건이라고 뭐 가정을 해보죠. 그 경우는 사실 연예인이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좀 관심사가 좀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는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맨 먼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건 지금 다음 달 7일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최종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8월 말에 선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도 제일 먼저 공개가 될 재판 선고 과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과정이 아닐까.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그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요, 재량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다들 보셨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영상을 전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은 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재판 공판 과정을 다 공개를 하게 되면 변호사가 변론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검사도 좀 부담스럽고, 판사도 부담스럽고, 피고인은 사실 본인이 지금 유무죄에 관련해서 재판받는 걸 공개하면 수치심 같은 부분도 굉장히 크잖아요. 인권의 차원도 문제가 되겠군요. 네, 인권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재판의 공정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요. 벌써 당장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하면은 앞으로 뭐 다 협조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고 결과만 공표하기로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번 헌법재판소 과정을 전적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구나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예. 거짓 뉴스가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는 게 밝혀지는 또 중요한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저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과정 공개는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죠. 그렇군요.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다 이렇게 합니까? 일단 미국은 거의 다 공개합니다. 예. 거의 대부분 주에서 다 공개를 하고요. 거기는 공판 과정까지 다 공개를 하고요. 또 호주나 뉴질랜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재판을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까지 원래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는 재판 다 공개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규칙 개정되기 전에는 상위법 밑에 있는 규칙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측면과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나 재판의 공정성 등과 조화를 이룰 정도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젠 앞으로 재판을 선고하는 과정은 공개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결이 된 김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엔 다음 달 7일 정도에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공판 기일을 갖고요. 그 전에 예. 최순실 씨가 이제 증인인데 한번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증거로 좀 채택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속기간 만료가 10월 16일이니까 좀 남아있죠. 예.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월 16일에 재판이 끝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몇 번 발가락 다친 것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예. 재판 주사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증인들이 너무 많아서 증인 신문을 다 하려면 10월 16일 전에 끝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 추가 기소를 할 것들이 이번에 청와대 문건이나 저번에 감사원의 면세점 결과 발표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혐의가 추가가 되면 추가 기소를 해서 구속영장 기한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수첩에 대한 법정에서의 증거 효력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요. 청와대 문건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문건에 대해서 좀 차별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 같은 경우에는요. 안종범 수석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독대하고 나와서 불러준 것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불가의 대화를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직접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었어요. 예. 그 신빙성 문제나 증거로서의 가치 부분의 판단은 이제 법관이 하는 거고 이번에 청와대 문건 같은 경우에는 작성자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리고 듣고 쓴 게 맞다면 직접 증거로 굉장히 파괴력이 높게 이번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문서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특검과 검찰에서 계속 청와대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게 이런 문건들 찾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건들은 증거로서 채택이 된다면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작성자는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밝혀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 말씀하고 있는 캐비넷 문건이 증거로 채택이 됐던데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지금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초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것 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좀 재판부를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제출된 16건의 문건과 관련해서 오늘 작성자로 추정이 됐던 그 당시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이 오늘 증언을 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병우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는 이 16건의 문건 정도가 사용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우병우 수석이 새로운 또 혐의가 추가돼서 조사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오늘 일단 그 문건의 작성 지시를 우병우 수석이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고요. 이 문건의 내용이 예를 들어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된 부분은 민정수석 씨의 관할이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이건 경제수석 씨나 정책조직서실에서 해야 될 것을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부적절한 명령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직권남용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